저는 프랑스 생테티엔 출신의 마리우스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한국 덕분에 마을에서 굉장한 유명 인사가 되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낸 저로서는 이러한 행복이 지금도 꿈만 같고 한국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마을은 생테티엔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거의 없고 프랑스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전부 프랑스 출신의 친구들 뿐이었죠. 그런 저희 마을의 고등학교에 어느 날 뜬금없이 중국인 자오가 전학 오게 됩니다. 자오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꽤나 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갑부였고, 자오는 중국에서 중학교까지 마친 후 고등학교부터는 프랑스로 일종의 유학을 온 것이죠. 아무래도 인종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저희 마을은 아시아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친구들은 자오가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 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겉모습으로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는 건 하찮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하셨기에 저 많은 자오를 감싸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 호의는 독이 되어 돌아왔죠. 중국인 자오는 저를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제 상황을 파악한 자오는 자신의 돈을 이용해서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오라며 KT 때로는 숙제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제게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벌레나 담배꽁초를 먹인다던가 하는 등 그의 선 넘은 요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또한 저희 마을은 이웃끼리 꽤나 돈독했기에 스포츠 경기나 행사가 있으면 꼭 광장에 모여서 함께 즐기곤 했는데요. 그런데 자오는 한국이 나오는 경기마다 이상한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올림픽이나 해외 축구 경기에서 한국인 선수가 잘하면 자오는 꼭 한국을 비하해댔거든요. 저 선수는 사실상 중국 선수야.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거든. 물론 사실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저 한국과 중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관계와 비슷하겠거니 했죠. 문제는 자오는 제게 한국 비하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보고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며 중국의 속국이라고 외치라고 했고, 저는 자오의 돈이 없으면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에 따라야 했죠. 그러다 그는 이제 약을 구해오라는 둥, 학교에 가기 싫으니 학교에 불을 지르라는 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오의 보복은 가혹했어요. 제가 그를 떠나니 그는 돈으로 또 다른 친구들을 매수했고, 이제는 저를 왕따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친구가 없던 자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줬던 저였지만 이제는 도리어 제가 따돌림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제 삶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아시아인만 보면 이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자오의 말도 그렇고, 두 국가는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으니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문화를 가졌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과 더불어 한국도 엄청나게 싫어하게 됐고, 두 나라와의 인연은 절대로 갖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몫으로 일하게 되었고, 자재를 구매하다가 어떤 여성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는데요. 그녀는 프랑스의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고, 목자재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키는 무척이나 컸고 영어도 꽤나 잘했는데 외모는 동양인인 듯 싶다가도 또 서구적인 느낌도 있어서 저는 그녀가 미국의 다문화 가정 출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고, 그녀와 저는 말도 잘 통해서 서로 가까워졌어요. 결국 저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그녀가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국적을 묻지 않아도 미묘하게 대화가 통했던 거였죠. 한국인만큼은 절대로 만나기 싫었던 저였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엔 그녀에게 너무나도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녀에게 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창시절의 트라우마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그녀를 만났고 그녀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는 전통 한옥 전문가이고 자신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인테리어를 배운 까닭도 한옥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유였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건네왔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프랑스에서 살더라도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멋진 한옥을 지어서 조상님들의 정신을 기리면서 살고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중국인 자오의 말대로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결국 그녀는 중국식 집을 짓고 살자는 뜻이었기에 저는 기겁을 하며 반대했는데요.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해도 영상을 찾아보니 한국인들은 집에서 맨발로 다니고 한겨울임에도 집에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던데 그런 가난한 나라의 전통 가옥이라고 해봐야 수준이 몹시 낮을 거라 생각해서 결사 반대했죠. 하지만 그렇게나 착하고 남을 배려하던 그녀였지만 한옥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의 냉전 상태가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어 제 학창시절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구태여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다며 말이죠.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줬고 이어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5천년의 시간 동안 한국을 여러 차례 침략하곤 했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을 지배할 수 없었어. 오히려 숱한 피해만 입고 겨우 도망가곤 했고 한국을 침략하다가 너무 많은 병력들을 잃어서 나라가 망해버린 적도 있지. 따라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그리고 중국이야말로 한국의 문화를 도둑질해 대는 문화 도둑국이고 가난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이지. 그랬습니다. 자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저는 그동안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던 거였죠. 그렇게 오해가 풀리니 저는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열등감을 가지며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한국을 견제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는 것을 찬성하게 됐죠. 감사하게도 한옥 전문가신 예비 시아버지는 직접 프랑스까지 방문해 주시며 저희의 집을 한옥으로 리모델링하는 걸 도와주셨는데요. 한옥 건축가이자 목수셨던 다재다능한 시아버지 덕분에 일은 무척이나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예비 아내는 한옥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붕을 기와로 바꾸고 바닥에 온도를 설치한 후 공용 공간인 마루까지만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즉, 그녀는 한옥의 실용적인 부분만 가져와서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공을 하면서 힘든 점도 참 많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동네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 동네가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양식의 건물을 본 이웃들은 저희를 비웃기 시작했거든요. 마리우스, 그 우스꽝스러운 지붕은 뭐야? 너희 집이 우리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잖아. 또한 자오에게 세뇌당한 몇몇은 저보고 후진국. 한국의 건축 양식을 따르다간 1년도 안 지나서 전부 무너져 내릴 거라며 비웃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한국을 믿기로 했고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저희 집을 재해석한 한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에만 집중했죠. 결국 저희 셋의 환상적인 협동 덕분에 작업은 순식간에 끝날 수 있었고 한국식으로 리모델링된 집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기와 지붕은 어떠한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전부 막아줬고 몹시 튼튼했는데 기존 프랑스 주택의 지붕은 그럴싸하지만 실용적이지 못했거든요. 비가 오면 집으로 물이 새기 일쑤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매번 보수해야 했죠. 또 온돌은 어찌나 따뜻하던지 한국인들이 왜 집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한겨울에도 옷을 한 장도 안 입고 있었는지 바로 이해가 갔습니다. 그건 한국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후진적인 건축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을 이해하지 못한 거였죠. 온돌을 설치하기 전 저는 벽난로나 가스히터로 겨울을 보냈고 난방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의 온돌을 사용하니 훨씬 따뜻하면서도 난방비도 굉장히 적게 들더군요. 심지어 저는 온돌을 설치한 뒤로는 침대를 쓰지 않고 바닥에서만 자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바닥에서 잔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막상 자보니까 침대보다 훨씬 편하고 목수일을 하며 얻은 허리 디스크가 많이 좋아지는 놀라운 효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옥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12월이 찾아왔고 이때 프랑스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바로 급변하는 기후 변화 때문에 사상 최악의 폭설과 한파가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 난방비 부담은 훨씬 증가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의 수혜를 받은 저희 집은 해당이 안 됐지만 저희 마을의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정말 초토화되기 시작했어요. 폭설의 하중을 이겨내지 못해서 지붕이 무너지고 지붕에서 집으로 물이 새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또한 마을 사람들은 인상된 난방비가 부담돼서 난방비를 절약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특히 추운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사망하는 노인들이 속출했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 실내인데 화장실은 보온이 전혀 안 돼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죠. 그렇게 마을은 지붕에서 샘 물을 퍼내는 사람들, 집보다 밖이 더 따뜻하다며 공공기관으로 대피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들로 아비규환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가족만은 너무나도 멀쩡하게 생활했고 이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바닥에서부터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열기에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또한 아무리 폭설이 내려도 물이 전혀 새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유지되고 있는 저희 집을 본 주민들은 제발 자신들 좀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그렇게나 저희를 비웃던 얄미운 주민들이었지만 저 또한 지금의 한국인 아내가 없었다면 그들과 똑같은 신세였을 거라고 생각하니 굳이 원망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술 자셨던 시아버지는 아직 프랑스에서 머물며 아내와 함께 건축 공부를 이어나가던 터라 저희는 의논 끝에 그들을 돕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생태티엔 내에서 온돌 시공업체를 찾을 수는 없었으므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생태티엔에서 가장 평판이 좋다는 시공업체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총괄하시기로 한 시아버지께서는 이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연신 표정을 찡그리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도 툭하면 쉬다가 하자면서 파업을 해댔고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이 시간은 지나야 돌아오는 등 프랑스인들 특유의 게으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생태티엔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이들이지만 나이가 드신 시아버지의 13만큼도 못 따라가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이들을 전부 돌려보낸 뒤 파리에 있는 한인타운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파리의 한인타운에는 온돌시공 기술자들이 몇 명 있었고 이들은 한시가 급하다고 말하니 새벽길을 뚫고 출장 오는 놀라운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로 다시 채워진 팀은 기존 프랑스 팀보다 5배는 빠른 속도로 일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마을 내 온돌 설치 작업은 순식간에 끝마칠 수 있었죠. 이에 더해 마을 주민들은 저희 집의 기와 지붕까지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업은 온돌에 비해 간단해서 마을 주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빠르게 지붕 교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식으로 개조된 집에 살게 된 마을 주민들은 이제야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온돌을 설치하니 기존보다 난방비도 훨씬 절약되었고 효율도 좋아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죠. 무엇보다 화장실도 따뜻해서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심장마비에 걸리는 노인들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지붕을 기와로 바꾼 후에는 아무리 폭설이 내려도 물이 새지 않으니 주민들이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모습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나 한국을 무시했던 마을 주민들이지만 한국 덕분에 위기를 넘기게 된 이들은 이제 한국에 좋은 기술이 더 없냐며 저를 귀찮게 굴고 있고 제가 쓰고 있는 삼성 휴대폰을 가리키며 자신도 기술 강국, 한국의 삼성 휴대폰을 살 예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외국인, 그리고 외국 문화라고는 생소한 생태티엔의 작은 마을은 한옥마을로 바뀌어버렸고 저는 외국 문화가 익숙지 않은 곳마저 완전히 바꿔버리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한옥에 완전히 반해버린 상태고 내년에는 한옥을 재해석한 집이 아닌 진짜 한옥을 몇 채 더 짓고 이 한옥을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주는 코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파리 같은 대도시나 생태티엔에서도 문화적으로 개방된 곳들을 중심으로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기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날이 풀리면 시원한 마루에서 와인과 함께 바깥 풍경을 즐길 수도 있고, 비 오는 날에도 넓은 기와 지붕이 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길 수도 있는 한옥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오는 지금 뭐하고 지내냐고요? 알고 보니 자오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보내진 산업 스파이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를 돕던 자오까지 싹 다 잡혀서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서 날로 먹으려는 주제에 누가 누구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중국인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나 보죠. 한옥 덕분에 인생이 바뀐 프랑스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